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빠진 얼굴과 빠진 목소리를 채우겠습니다. 2030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사 프로그램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고 있는 봉환입니다. 저희 방송 원래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찾아뵀었는데요. 완전히 주말반으로 바꿔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이제 뉴스토마토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자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중동에 진짜 엄청나게 뜨거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라지 않는 핵 전쟁까지 이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지역 분쟁을 넘어서 세계적 갈등으로 이제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말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좀 모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내부적으로는 이 대선을 통해서 국가적인 어떤 안정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이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고물가, 뭐 고금리, 뭐 성장 둔화, 뭐 세계적 변화, 안보 이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을 넘어선 어떤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통찰력, 철저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3 대선을 통해 정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고 이제 회복 과정에 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1일 차를 맞이해서 정권의 여러 초기 활동들을 좀 짚어보고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책 플랫폼 다시 만드는 세상과 뉴스토마토가 공동 기획한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시작합니다. 네, 오늘 헛소리 금지고요. 정치권의 아주 헛소리들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원래 저희 나라 걱정, 이게 정치 걱정, 나라 걱정이 두 파트로 있었는데 오늘은 fully 이제 정치 걱정 하나로 이제 원툴로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나라 걱정 같이 해주실 두 분 패널 모셨는데요. 장종화, 정보현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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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화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을 했었던 장종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인천 연수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 부대변인 맡았던 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두 분 다 대변인 출신이시네요. 오늘 뭐 발언과 어떤 품격 뭐 이런 거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얘기들을 준비해봤어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나눌 얘기가 많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웬걸 너무 많아가지고 또 깜짝 놀랐는데요. 첫 번째로 좀 나눠볼 얘기는요. 또 윤석열 선생님 또 지금 밖으로 나와서 지금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뭐 더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그냥 민간인 신분이 아니에요. 탄핵당했다고 모든 것들 어떤 뭐 책임을 홀가분하게 이제 벗어난 상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제 6월 5일, 6월 12일 경찰 출석을 이제 요구했으나 둘 다 불응하고 지금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피부 관리 받으시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있다. 도대체 자기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자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고 더 문제인 것은 그래도 어쨌든 주변에 이제 측근이라든지 아직은 연락을 하고 있는 뭐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뭐 변호사 등등을 해서 주변에 좀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실 텐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제대로 된 조언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 나타나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대로 문제긴 하지만 정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그분이 대통령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왔는가, 정말 처참한 이 보수의 민낯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씨 이하 전체적으로 지금 제대로 된 판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머리로는 알고 있겠죠. 이 돌아가는 상황을. 다만 그 윤석열 씨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해도 안 듣는 건지 어쨌든
들어먹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자분 중에 유땡땡님께서 종아찡 잘생겼어요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꼭 전달드리면서 근데 저도 너무 공감하는데요. 사실은 뭐 주변 분들이 이제 뭐 조언을 뭐 한다고 지금 먹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뭐 즐거운 하루하루 한때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가 돌아다니면 자기가 찍을 걸 모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 약간 보면 좀 언론 노출을 의도적으로 즐기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셔요? 임기 당시부터 주말 외출을 또 빈번하게 했었고 그래서 이게 바깥에 나돌아다니면은 사실 옛날에 현직일 때도 그렇지만 지금 상태도 내란숙의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경호를 경호처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 인력이 이동하는 거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죄의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내란 속의 피의자 신분이지 자기가 잘해서 퇴임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말의 죄책감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죄송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면수심, 안면물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렴치하다? 그 도를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과거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윤석열 부부 주말에도 밖에서 즐겨. 색다른 모습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김건희 씨와 같이 영화관 가서 막 팝콘 막 사 먹는 모습 이런 거 보였었는데 그때도 주변에 경호 인력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영화 보러 갔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안보 인력이 깔리니까 제대로 영화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안면 몰수하고 그냥 응 나 좋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답답한데 어떻게 청와대는 있었나. 늘 이렇게 나오고 싶어 했는데 왜 대통령 했지?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호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경호 비용 윤석열 선생님 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세금으로 지금 그렇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 경호는 그 사실은 이제 탄핵당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퇴임을 하면 원래 받던 연봉의 이제 90%를 연금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그건 당연히 안 받게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경호는 지속적으로 저희 혈세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명 안팎의 이제 경호 인력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보면 너무 돈이 아까운데 돈 아깝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물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감정상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수행을 하면서 뭐 취득했던 국가에 대한 기밀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자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호를 하되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면서 경호를 해야 되는 상황을 본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거죠. 다만 이렇게 정말 뭐 안보의 개인의 이 신분에 뭐 위협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뭐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경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송현일님께서 내 세금 유유유유유유. 저도 너무나 동감하는 마음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세금이 또 아깝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더욱더 가둬놔야 이 경호하시는 분들도 돈은 나가더라도 쓸모없는 경호를 하지 않아서 온 국민 마음이 평안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잡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많이 지금 원하고 계실 겁니다. 저번에 지기현 판사가 갑자기 풀어주는 바람에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큰 혼란이 생겼고 다시 한번 그다음에 국민들께서도 너무 불편함을 초래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찰의 조사에 2번이나 지금 응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번 기회가 남았는데 이마저도 재활로 가지 않는다면은 강제 출석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재구속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증거들은 너무 충분하고 많이 널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란 세력들 또 옹호한 세력들 동조한 세력들이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내통을 하거나 어떻게 공유를 하는 상황을 없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측을 해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법이 이렇게 관대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무조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이제 법 어떤 일반적인 론에서. 근데 이건 좀 사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헌법 질서를 유린한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한 사람인데도 무려 3-4번의 기회나 주다니.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저희가 단어를 활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활보를 하고 다닌다니 이게 맞나? 저는 이것도 법으로 그러니까 특정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속도나 어떤 게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윤석열 씨가 받고 있는 그런 혐의 자체가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 혐의는 아시다시피 가장 형벌이 세거든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시민들과 함께 섞여서 다닌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고 한때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는 게 우리나라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 혐의를 받는 이런 내란 속의 우두머리가 국민한테 총불이 겨누고 그다음에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서 장기 집권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혐의가 농후한데 충분한데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고 국민께 이렇게 얼굴을 보이고 뻔뻔하게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죄책감이 없구나. 정말 낯짝이 두껍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툼하셔서 그런지 방향이 피부관리샵 쪽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윤갑근, 그러니까 이 윤석열 씨의 이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아니 출석 왜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행위 및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인데 뭐하러 우리가 가야 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지는 지금 수사를 해야지 않아야 되는 대상이었고 그 절차가 별로니까 난 안 가. 근데 요 안에 본인의 행위에 대한 그 판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위법한 거를 알고 있는데 이런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이 출석을 안 해도 된다는 무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이제 그 주장은 탄핵 심판 때 똑같이 했었던 그대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인정이 안 됐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것이고 지금 경찰에서 2차례 출석 요청을 했지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죠.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면 다만 지금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기다가 조건을 내걸면서 뭐 방문을 하거나 뭐 서면으로 하면 내가 응하겠다. 아직까지 이런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모습, 자기의 처신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구속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의 체포를 자초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끌어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윤석열 씨의 바람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빌드업을 체포 본인이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쌓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반드시 체포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사실 연장선인데요. 윤석열 씨 왜 돌아다닙니까? 지기현 판사가 풀어줘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또 누군가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을 보석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발언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지기현 판사 뭐라고 했냐면 이 사실은 이 김용현 장관이 6월 27일까지가 지금 이제 구속 기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적극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발언 어떻게 보세요? 참 의아한 게 왜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고 이제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는지. 물론 구속 기한이 이제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뭐 다른 사례에 이제 견주어 봤을 때 보석을 뭐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면 충분했을 것을 왜 적극적이라는 단어까지 썼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내란에 아주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고 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 편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적들이 대통령을 훔쳐갔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제가 보았고 이 김영현 전 장관의 이제 변호인이 다른 이제 내란 이 주동 이 군 수뇌부들을 접견을 하거나 접견을 시도하거나 이런
이 상황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이분은 밖에 나오면 무조건 뭔가를 할 것이다. 이 내란에 대해서 뭐 회유를 하든지 겁박을 하든지 뭐 조작을 하려든지 뭔가를 하실 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행동을 통해서 명명백백한데 이것을 왜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까지 발언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참 의아한 부분이 있고,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제 특검이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내란 특검에서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구속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이게 6월 27일, 6월 26일이 안 됐다고 아쉽네. 구속 끝났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또 우려되는 부분이 지기현 판사가 전례가 있잖아요. 저번에 윤석열 풀어줄 때도 원래 날짜로 계산하던 거를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법 공식, 수학 계산법 이런 거를 통해서 또다시 장난을 한번 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솔직히 우려되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쯤 되면은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윤석열을 비호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풀어주려고 하고 또 이 동조 세력들을 함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짚어보면은 이쯤 되면 지기현 판사도 같이 엮여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니 이 정도면 정말 제가 음모론을 좀 주장해 보자면 진짜 이 정도면은 뭐 혈연 관계야 뭐야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 내란 공범이라는 말이 정말 그냥 사람들이 화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풀어주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공범이 아니면 뭐야?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또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저희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윤석열 씨 잘 돌아다니시잖아요. 김용현 씨도 잘 돌아다녀. 그럼 둘이 더운 날 만나가지고 이번 롯데리아가 아니라 설빙에서 같이 메론 빙수 먹으면서 좋았다 우리 아무 죄 없지, 응 이제 뭐 좀만 버티면 돼, 이런 식의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지지자들에게 또 호소하고, 이런 어떤 노이즈적인 뉴스를 또 보게 되는 건 아니지, 좀 그런 부분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기현 판사 이하 좀 이런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각 어떤 책임자들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리박스쿨 가져왔는데요. 리박스쿨 다 뭐 저번에 대선 때 지나간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6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안이 너무 심각하니까 국회에서 이제 이 얘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다루고, 이 돌봄 학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뉴라이트적인 것들을 교육하는 이제 모습에서도 다뤘는데, 저는 이게 그냥 대선 때 너무 이제 빨리 지나가느라 그냥 대선 때 늘상 어떻게 보면 있는 뭐 조작 시도지 뭐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좀 심각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리박스쿨 혹시 잘 아시나요?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 학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늘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좀 왜곡되고 편향된 사상을 심어주려고 이 부단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막 실체적으로 막 실행된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전에 다행히 중단된 지금 상태이지만, 그런 말하자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플랜을 가지고 이 자유 손가락 군대, 자손군이라고 하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그 활동하는 이 청년들 층을 강사로 채용을 하고, 그 강사로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증을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발급을 해주겠다고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뭐 임금을 좀 더 얻을 수 있기도 해주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체계를 갖춰 나가려고 했었던 이 모습들이 굉장히 큰일 날 뻔했다. 이거는 정말 안 걸렸으면 이 바닥부터 초등학교 단계서부터 이 역사 인식이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종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리박스쿨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에 뭐 까도 미담만 나온다 김문수는 뭐 이런 캠페인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좀 빗대서 리박스쿨은 까도 계속 나온다. 뭐가 계속. 그래서 패널이 말씀해 주신 맨 처음에는 뭔가 애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그런 조직인가? 봤더니 또 안에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선군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댓글을 조작하고 이런 것들 선거 때 되면은 또 여러 측면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리박스쿨 자체가 상당히 생각보다 꽤 오래 작업이 되어 왔었고 한 4년, 5년 정도. 그래서 저도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정치 현안이나 이런 시사 이슈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댓글들 하나하나만 보시더라도 잘못된 내용도 잘못 습득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검증되지 않는 그런 댓글들을 마구마구 올리고 하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리박스쿨 정말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장종환 스님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층 취업시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유도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자괴감 들고 너무 화가 나네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층 취업난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청년층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또 보니까 이 리박스쿨뿐만이 아니라 이게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박스쿨 또 극우단체,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뉴라이트 세력까지. 그래서 지금 나온 의혹들 또 제기된 증거들 이런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악의 집합체를 얼른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맞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 이 리박스쿨 그리고 뭐 전광훈 세력, 뉴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물론 이제 김문수 전 후보는 나는 그 리박스쿨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 대표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손여숙 대표, 리박스쿨 대표는 자기는 김문수 잘 안다. 잘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만나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뭐 하도 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또 주요 정당의 이제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라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다만 이제 지난 2020년 총선 때 그때 김문수 당시에는 이제 야인이셨는데 그때 정광훈 씨랑 기독자의 통일당이라는 것을 이제 창당을 하고 그때 활동을 하면서 이 리박스쿨의 회원이 이제 강산이었지 그쪽에 소속돼 있던 분들이 그 당 소속으로 4명이나 출마를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들하고 같이 이제 김문수 당시 이제 그분도 사진을 또 같이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이어져 온 인연인데 이거는 뭐 겉으로는 몰랐다고 할지언정 모를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리박스쿨이 뭐 이번 대선을 뭔가 목표로 갑자기 나온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하게 이게 우리 아스팔트 99의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밖에서 이 얘기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의 어떤 기관으로 들어가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이제 쇠뇌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사실 정치인들이 그냥 나 이 사람 몰라요. 뭐 저랑 관련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처럼 자꾸 이제 비화되는데 사실은 이런 연결성 있는 것들은 잡아가지고 진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사실은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권에 이런 시도를 도모하는 분들이 계속 있다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듣겠어요. 이런 거 좀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교육 현장까지 침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또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늘봄 학교 많이 보내시고 또 아이들 방과후 학교 많이 보내시는데 그렇게 믿고 학교를 맡겼는데 그런 식으로 내 아이가 이렇게 교육받아서 온다? 그러면은 저는 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없지만 제가 부모 입장이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아가고 또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 사안이 단순히 지금 선거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좀 잡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라이트 세력이 저번에 그 역사 교과서 옛날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윤석열 정권 저번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다시금 이렇게 급부상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꾸 바꾸고 교묘하게 흔들려는 그런 시도가 자꾸 보였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태까지의 존립을 망치려고 하고 또 그런 근간을 흔들려는 아주 못된 시도가 아닌가 그런 것들은 이제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뉴라이트 관련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시도가 계속 있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뇌를 당해본 사람들이라 그런지 세뇌하는 거에서도 좀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또 전 좀 느끼는 게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아니 애를 학교에 보내는데 집에 와서 엄마 역사 잘 모르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엄마 대한민국 설립일 잘못 알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아이가 한다고 했으면 부모님 얼마나 이제 답답하고 화가 나겠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잡아서 망정이지 정말 10대 친구들 10대 이하의 친구들에게 이런 교육 계속 벌었으면 진짜 아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좀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지금까지 윤석열 선생님 이하 정말 말도 못할 일들을 좀 얘기해봤네요. 지금부터는 좀 국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 세력의 승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이제 회복 과정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체감으로는 뭐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쏟아져서 임기가 더 된 줄 알았는데 오늘로 11일 차더라고요. 그래서 12일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2일에 취임 이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국정 운영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53%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원래 사실 그 당선된 직전에는 대부분 이제 평가가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동일한 시기에 이제 비해서는 5%도 높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정부 11일차 보시면서 어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정 운영 방향이랑 속도 이런 것들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5년 임기 중에 아직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지난 윤석열 3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 측면 이곳저곳 많이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국무위원들과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고 그러면서 서로 토론도 하면서 긍정적인 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런 갖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뭐 취임 열흘 만에 열흘 안에 G7 초대됐잖아요. 그래서 열흘도 아니죠. 네. 그리고 트럼프 뭐 미국, 일본, 뭐 중국 다 통화하고 그 다음에 체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나라와 같이 유대도 쌓고 관계도 맺고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런 외교 공약이 실용적 외교잖아요. 그래서 국익 중심으로 실용 외교 하겠다는 그 기지로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지금 좀 낮아졌었는데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저도 좀 들기도 하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 이거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당선되자마자 보통은 이제 당선되면은 이제 어느 대통령이든 조금 경제가 살아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주가 지수가 올랐거든요. 다들 국장을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사람들 얼굴에도 미소가 나오고 또 활기도 띠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권력을 막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잘 활용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보여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소통하고 직접 나가서 국민들 이야기 들어보고 이런 것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당으로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제가 나름의 조목조목 이유를 따져봤을 때 네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네, 혹시 주식 사셨습니까? 전 잘 안 합니다. 아, 웃을 수 없는. 저는 바로 풀매수를. 제가 바로 그 2,900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믿음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개미의 힘으로 11.0. 가야죠. 개미의 힘으로. 예,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쨌든 제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한 지난 한 열흘 정말 대선을 한 지 열흘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현장도 이제 가셨는데 대개 이제 대통령이 됐든 조금 좀 행정 좀 높은 분이 현장을 간다고 하면 정말 그냥 좀 보여주기식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행정을 직접 해보신 적이 있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 현장 방문하는 뭐 영상이나 뭐 멘트 이런 거를 보시면 그 현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거 바로 옆에서 전화해서 좀 텐트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나하나 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한다. 그리고 지금 안 되고 뭐 좀 검토가 필요한 것도 바로바로 추진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 대북 우리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에서도 바로 이제 대북 확성기 중단하자 이제 북한에서도 대남 확성기 중단했고 그 접경 지역에 정말 그 괴로운 소리를 듣고 잠 못 이루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러던 분들이 이제는 좀 잠잘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우리 대통령은 정말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 갖게 됐습니다. 역시 이 대북 안보에서 개인의 잠자리 평화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난 3년간 안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네. 지난날 떨어졌던 내 주식 다 윤석열 때문이다라는 생각에 수많은 개미분들께서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시비를 더 체감되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앞에가 너무 좀 안 좋았었기 네. 때문에. 저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제가 기초의원이잖아요. 지금 기초의원으로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바라봤을 때 의미가 있던 점은 그 대통령이 성남시장 했었고 경기도지사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바라볼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폭우 폭염 이런 거 예방 대책 세워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도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근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전혀 부재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옛날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런 문건들 보면은 공문에 이제 폭염이 다가오니까 잘 대비하도록 이런 식으로만 써 있었잖아요. 완전 네, 잘하도록. 네. 그래서 좀 다르다 역시. 그래서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초의원으로서 바라볼 때 좀 다른 점은 그런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이게 사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네. 얘기잖아요. 근데 지난날의 어떤 그 두 번의 보수 정부, 탄핵당한 보수 정부들을 돌이켜 보면 사실 국민 안전을 챙기지 못해서 탄핵된 게 사실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서 국민 안전을 챙겨가려는 이런 모습들 이래야지 100년간은 이래야지 이제 정부를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너무 이제 신뢰가 가는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과제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또 지난 3년 동안 그 윤석열 씨가 거부권을 계속 이제 남발하면서 사실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 이제 뉴스에서 삼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란에 대한 이 음모를 했던 사람들 제대로 이제 조사해야 된다라는 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수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뭐 손도 못 대던 것들 이제는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상병 안타깝게 사망하셨던 그 해병 최상병에 대한 특검도 진행해야 된다. 이 세 개에 대해서 특검안이 올라왔고 추천을 받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밤 11시에 바로 승인하면서 이제 7월부터 이런 특검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그동안은 이렇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싹 진행되는 걸 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어떤 동시 특검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기대되면서도 좀
뭔가 이게 걱정? 걱정도 약간 걱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특검이 이렇게 다 같이 이제 한 번에 되니까 얼마나 많은 또 부정적인 그 사건들이 내 눈으로 보게 될까. 이것도 좀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3특검?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냥 빨리 하는 게 낫다. 잘 뽑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론조사 지금 수치 보면은 국민의 64% 정도가 동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적 요구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민께서 원하시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기존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막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입법 그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행정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했으니까 이제 좀 뭔가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는 이 길목이 딱 트인 것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이런 뭐 조사라든지 특검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죠. 너무나 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 기간이 이제 20일이고 앞으로 이제 최장 170일 동안 이제 이런 의혹들을 이제 수사하게 되는데요.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서 이런 군사적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또 장기 집권의 어떤 룸을 열어보겠다 이런 의혹들이 이제 또 상당히 있고요. 김건희 특검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샤넬백 수수에 대한 것들 공공개발 특혜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최상병 특검에서는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외압을 넣어서 이런 사건을 좀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검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어떤 것들을 좀 이제 좀 발굴해내고 다시는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검에 좀 기대하시는 바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어요. 물론 이 세 가지 특검은 모두 다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이제 막혀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지금 해결을 한 것이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 더 발굴되거나 밝혀질 사실들이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김건희 특검이나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내내 의문이 있었고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고 다만 그것을 기존의 검찰이 해결하지 안 했나 못했나 어쨌든 않게 해결이 안 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 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국민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뭐 명부를 받았고 뭐 양평 땅, 영상도 보고, 네, 뭐 주식 주가 조작 내용을 뭐 거의 모르는 다 전문가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 다 그렇죠. 알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검. 또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 박정훈 대령님의 이제 1차 이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사실들이 드러났고 했기 때문에 거기도 실체적 진실은 거의 다 드러나 있다. 다만 기존의 윤석열 정권에서 다가가지 못했던 이 VIP 경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말 진행되어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건데 이 특검을 통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죄를 지었으면 봐주는 거 아니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내란은 정말 큰 것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정말 너무 영부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아까울 정도. 하기 싫을 정도로 들려오는 의혹들이 정말 국민들이 진짜 부끄러워지는 의혹들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정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최상병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많은 이 부정적인 시선들 내부의 폐쇄적인 이런 문화들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좀 눈에 띄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국민의힘 보수 강세 지역 부울경에서도 조차 58% 정도가 찬성한다고 특검에. 가만히 동의하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검이라는 게
어떤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제도이잖아요. 근데 내란이라든지 김건희 그다음에 최상병 순직 사건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모두가 아는 사안, 공개된 사실관계, 의혹 이런 것들 증거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이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리가 없고 당연히 돼야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현 상황의 주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맞는 말씀. 저는 새 특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고위공직자들의 음모와 은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위공직자의 음모와 은폐를 사실은 좀 정말 국민들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이런 어떤 제도적 체계가 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개인적으로 최상병 특검이 정말 좀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주변에 있는 선량한 피해자들도 너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특히 이 최상병 특검만큼은 더욱더 유가족들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어떤 아주 뿌리 깊은 특검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국민의힘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3특검? 이거 정치 보복이다. 저희 지금 방금 앞에서 말한 어떤 국민적 감정과는 좀 너무 먼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런 반응 어떻게 보세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들 정권에서 발생한 일들이고 그토록 자기들이 비호하고 옹호하려고 했었던 것을 들춰내려고 하는데 뭐 반발 안 하는 게 이상하겠죠. 반발 안 하는 게 이상하지만 여전히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 보수의 정말 처참한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계의 의원들이 강세이고 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러 가지 개혁안도 던지고 했지만 뭐 의총 40분 전에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취소를 해버리고 뭐 후보 교체권에 대해서 당무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거기는 지금 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배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모레 원내대표 선거하고 이제 이 뭐 특검에 대해서도 뭐 계속 반발을 하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자중질환의 길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이걸 정치 보복형 수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저는 좀 시인한다는 좀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뭐 표적 수사한다든지 이런 거를 일컫는 말인데,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국힘이 자꾸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특검의 본질을 결과적으로 왜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3대 특검이 뭐 구체적인 의혹이라든지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존재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이 민주주의 사회를 자꾸 흔들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너무 맞는 말씀.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 시간이 진짜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벌써 7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 그래도 안 짚고 넘어가면 좀 아쉬운 것들은 그래도 좀 빨리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까지 저희 말한 것처럼 초기에 이재명 정부 정말 놀랍다, 일 잘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련이 있다면 인사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인선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낙마자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1년에 이런 걸 보시면서 총평도 좀 듣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인사 검증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평도 좀 같이 듣고 싶어요. 일단은 뭐
그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것을 그 후보 본인이 인지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도 사의를 표명하고 또 대통령도 이걸 인지하고 오케이 사인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빠르게 정리가 된 점 이런 것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저는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검증의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인 아쉬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시간이 없었지만 또 국가의 주요한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런 공직자들을 빨리 임명해서 또 이런 위기 상황들을 빨리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딜레마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맞는 말씀. 그래서 저는 오광수 수석의 사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래도 이 사안을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적당히 해내신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낙마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다만 이 의혹이 제기가 됐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처음 반응이 이제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해명을 했던 것이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시간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런 내막을 본인이 먼저 꺼내지 않는 한 이제 그 짧은 기간에 다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후보의 사의를 대통령이 이제 고집 부리지 않고 이게 재가를 해서 이제 물러나게 했다는 점,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보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어쨌든 한번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뭐 청문회로 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다 임명하고 뭐 이런 거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게 결정을 내린다 이런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혹이 있고 그것이 드러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블로 고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의를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들 그리고 또 사실은 앞으로 임명해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장차관급에 대한 어떤 인사들이 이제 예정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잘 정리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하나 더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인사 검증에 대한 얘기가 매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 공직자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보면은 진보는 그럼 영원히 가난해야 되냐 뭐 이런 피드백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얘기하면서 맨날 부동산에 대한 의혹 있으면 이것도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저는 또 양측 다의 어떤 일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좀 어떤 변화 개선 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인사검증이 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여태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개편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정말 유능한데 일 잘하고 이런 분들이 뭐 약간의 그런 개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뭐 낙마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의를 표명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물론 그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 공직자라는 게 어쨌든 그런 공직 업무를 수행하고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국가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거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에 이제는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 진보 진영에서 항상 어쨌든 가장 많이 문제 제기되는 게 부동산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진보 정권에서는 어쨌든 부동산에 말하자면 투기, 부동산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그것이 기본 관점인데 그 지점이 너무 굉장히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단순한 임대 수익조차도
올리면 굉장히 좀 부도덕하게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임대업 같은 건 사실 뭐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되게 약간 결벽증적인 이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쨌든 국가 이제 중대한 일을 하고 고위공직에 올라서고 하려면 그런 부분은 국민적 시선에 맞춰야 될 수밖에 없죠. 국민적 관점에서 이 불합리하고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쳐댔으면서 똑같이 해왔네라는 이 지적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너무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사검증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결함을 아예 숨기고 갈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헤칠 건 또 파헤쳐 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 가십적으로 좀 소모가 돼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꼭 이번 정권의 어떤 임기 안에 이런 결정하자 이런 개념보다도 이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어떤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점도 함께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이재명 정부 전반에 대한 얘기와 국민의힘의 지금 처참한 모습들, 그리고 윤석열 씨 돌아다니는 모습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못하신 얘기 있거나 또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간이 금방 흘러버렸습니다. 1시간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똑같을 것 같아요. 저희는 대선한 지 벌써 열흘이나 됐어 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열흘밖에 안 됐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앞으로 5년 지난 후에도 벌써 지났어? 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정말 원 없이 일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멘트.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 선거 때 후보랑 비슷한 그 경청 투어도 저도 해봤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대변인 하면서 이 대변인 활동이 아시다시피 뭐 보통 그냥 공보 활동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가보자. 후보가 경청 컨셉 하니까 좀 우리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대변인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되기를 희망하고 또 잘 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기초 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에서부터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앞으로도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면서 저도 한몫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한몫 부탁드리고 한몫, 두몫, 세몫 부탁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각자 한몫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앞으로 이제 지금의 어떤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희망처럼 좋은 나라 만들어 가려면 이재명 대통령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도 정부에 대해서 잘한 건 잘했다, 또 못한 건 못했다, 더 잘할 수 있게 좀 힘 실어주는 역할들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